온통 돈 이야기로 시끄럽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대출, 투자. 돈이 돈에 꼬리를 무는 세상을 쫓아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않겠느냐고 너도 나도 말한다. 그러나 세상이 떠드는 돈 얘기는 언제나 내 얘기는 아니었다. 한 푼 없이 태어난 사람들의 죽음이 떠오른다. 몇 년 전 송파 세 모녀의 죽음, 관악구 탈북 모자의 아사, 또 어느 일가족의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어쩌면 우리 집이 걸었을지도 모를 길. 없는 집 자식이었던 나. 사춘기는 사치였던 나의 청소년 시절. 그중 제일 싫었던 건 친구들을 질투하는 내 모습이었다. 세상은 이만하면 공정한 걸까? They christen you a lost cause, but they ain't fighting your wars. All you need's a little love. You're an angel in the making. Maybe you're missing. 보통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다른 걱정 없이 공부만을 본분 삼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살짝 눈을 돌려볼까요?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기와 조금 다른 시절을 보낸 10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 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곳에 있어요. 이렇게 매일 혼자 있지요. 저기에요, 저기 저곳에 있어요. 저렇게 늘상 남아 있지요. 가장 어린 아이. 코로나19로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더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더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한다는 기사였는데 보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를 뒤처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만난 한 지역의 고등학생은 어느 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만 문제고 내 잘못인 줄만 알았는데 어디선가 다른 사람도 비슷한 힘듦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이죠. 저희 학교는 온라인 클래스로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거의 뭐 인강 비슷한 거잖아요. 저는 인강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방이 하나인데 어머니께서 설거지 하시고 청소기 돌리시고 가면 갈수록 집중을 못 하겠는데 친구들은 한 만큼 높은 점수를 얻잖아요. 근데 전 한 만큼 안 나오니까 그게 당연한 건가? 나는 얘네들이랑 좀 다르네 라고 느껴서 당연시 여기는 거? 용돈 받는 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용돈. 누군가에게 용돈이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용돈 받는 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저는 용돈을 받은 기억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돈이라는 게 참 그 당시에도 저를 되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학용품 살 돈 뭐 5천 원만 있었어도 친구들하고 교실에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솔직히 가고 싶었던 곳도 많았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돈이 안 되니까 못 사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 작은 것부터 포기하니까 큰 것도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용돈은 인간이 생애 처음 맞닥뜨리는 경제적 격차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스펙, 정보, 시간
청소년 시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의 일체를 의미하는 상징과도 같죠. 이제 막 20살 언저리가 된 민주. 그는 18살 때부터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민주의 꿈은 피아노 연주가였지만 학원은커녕 일터에 나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죠. 민주에게 학창 시절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되게 장신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반지도 많으셨고 목걸이도 많으셨고 어느 날부터 그게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화장대에서. 어렸지만 우리 집이 뭔가 안 좋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치킨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내내 치킨에 치즈 스누잉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전 살면서 먹어봤던 치킨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남동생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을 먹었다. 남동생들이 듣고 부모님한테 쫄랐대요. 근데 부모님이 오셔서 봉투를 딱 받았으니까 옛날 통장인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들이 막 울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치킨이 너무 비쌌다. 네, 19살에 취업을 했는데 하자마자 남동생들한테 치킨을 사줬어요. 28살 민혁과 23살 학선 역시 이제 막 지나온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결핍의 순간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민혁은 어머니가 짊어진 경제적 부담을 일찍부터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어머니랑 이제 같이 동생이랑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침밖에 없는 거예요. 일만 하시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과학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돈을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했고 그래서 저금통에 손을 댄 거죠. 500원짜리로 막 한 5만 원? 결국에는 걸려서 혼나고. 한편 학선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서러움을 겪는 장면을 10살의 나이에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그 기초생활 수급 그 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대요. 우리 엄마가 막 남한테 싫은 말을 못 하거든요. 계속 반려를 하니까 엄마가 소리를 막 질렀대요. 당신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쌀통에 밥이 있는지 당신 눈으로 보라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진짜 실감했어요. 이게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때 엄마가 드시던 뇌경색 약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에 다 드시고 자살 기도를 하셨어요. 뭔가 내가 투정 부릴 자격이 없다. 저까지 좀 어른스럽지 못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로를 탐색할 여유도 미래를 상상할 시간도 사치였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집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용돈 없던 이 청소년들은 어린 그들이 당시에 내릴 수 있었던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죠. 담임 선생님께서는 너 정도 성적이면은 인문계 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고등학교는 대부분 학비를 내잖아요. 급식비도 내야 되고 또 야자를 하면 또 그 야자 때 사용하는 비용도 있고 국비로 지원이 되는 학교에 간다면 부담이 크게 되지 않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도 그 계산들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전문직이 되고 그러면 좀 더 삶사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어요. 눈앞에. 내가 20살이 됐는데 내 밥벌이를 내가 못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당연한 듯이 공고를 갖고 스펙을 쌓고 미래를 만드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당장 현실을 살아내는 노력을 하는 게 나한테는 그게 어울리고 나는 그게 그 정도의 자격만 있는 사람이다. 어떤 꿈을 꿔야 될지보다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했어요. 조리과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조리계열 특성화고등학교였어요. 대기업에 주방 알바를 들어갔는데 쌀포대 옮기고 박스 나르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19살 때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직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오셔서 이제 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니 내가 옛날 같았으면 보쌈해가지고 확 임신시켜서 결혼하는 건데 아쉽게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얘졌어요. 이게 그 직장의 성희롱이란 건가? 학교 대신 선택했던 일터는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일찍 알아버리게 된 부조리의 세계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실습생들을 이제 회사에 내보내거든요. 인천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처음 이제 타게 됐는데 1항사면은 이제 선장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다짜고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본인이 피던 담배를 얼굴에 갖다 대는 거예요. 뭔가 내 던져진 느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이제 배를 내렸는데 학교에서 어떤 이제 친구가 자살을 했다. 그 친구도 이제 어머니랑 이제 같이 살고 있었고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왔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사람. 청소년 시절부터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해왔던 20대의 정우가 있습니다. 배달 대행하고 있고 좀 일찍 나온다 싶으면 5시, 많이 하면 60개, 그냥 적게 하면 40개, 50개. 중학교 1, 2학년 때 뭐 아들이 오토바이 한번 타볼래? 이래가지고 이제 시골을 달리는데 그 양옆에 밭이 딱 있고 그때 헬멧을 딱 벗고 그냥 머리 휘날리면서 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가 18, 17? 엄마가 이제 장사하시면서 생긴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빚이 있는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빚을 떠안았죠. 억 단위였어요, 억 단위. 물론 정우는 상속 포기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우가 빚까지 떠안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가 그냥 상속 포기를 하면 이 빚은 안 져도 된다 했는데 엄마 장례도 해야 되고 납골당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일단 보험금 탄 걸로 장례랑 납골당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빚을 떠안았죠. 홀로 남겨진 정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디서 일을 해서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하차도 하고 현장 공사판 노가다도 나가고 뭐 오토바이 타는 일도 쉬지 않고 나가고 1년 동안 딱 이틀 쉬고 계속 일만 했어요. 밥은 이제 하루에 컵라면 하나? 그때는 이제 자해를 많이 했어요. 자해를. 15 비슷한 시기에 거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은의 상황도 정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비용이 안 돼가지고 돈이 제가 알기로는 1,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유금을 아버지가 다 쓰셔가지고 아 내가 일해서 벌어야겠구나. 작은 형이랑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일반 계속했어요. 안전한 돈 관리와 씀씀이를 가르쳐줄 어른은 주위에 없었고 이런 아이들을 노린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며 빚은 순식간에 따라붙었습니다. 형들이랑 놀다가 형들이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러고 서류를 줬는데 이게 저는 꽁돈인지 알고 그냥 해봤죠. 그냥 저희 사인하고 주민등록 내 이름 그런 거 다 적고 서류를 줬는데 형들은 이제 없어지고 갑자기 서울보증보험 우편이 하나가 날라왔었어요. 빚이 뭐 2,100만 원이다. 핸드폰이 미납됐고 그래서 핸드폰 가게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일로 넘겼다. 연체가 금방금방 오르더라고요. 제가 뭐 갖고 있는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사기당한 건데 남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혼자 감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했죠.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궁핍한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사춘기를 반납했던 용돈 없는 청소년들. 이제 성인이 된 이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벌써 일어난 눈부신 해가 보여.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칼을 잡아야 되는데 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손이 너무 아파서. 솔직히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고 지내다가 이제 너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손목이 완전 달랑달랑 거린다. 그냥 붙어만 있다 쉬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쉴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 손목 관절염이 있고 오른쪽 발은 인대 파열이 됐고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벌써 안 좋아요. 그래서 요리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8시 10분에 출근해서 8시 반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거운 중량물을 들다가 찡겨가지고 손이 찢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피가 철철철 나서 차를 얻어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9904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구구면 완전 얼라네 이러는 거예요. 난 이때까지 내가 당연하게 어른이라고 전제하고 행동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난 앤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억하는 순간 중에서는 내가 마음껏 애였던 적이 없더라. 기회가 된다면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내 사춘기라고 새로 설정한 다음에 사춘기로 살고 싶다. 오랜 시간 동안 미래를 꿈꿔볼 겨를이 없었지만 어렸던 그때로부터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이제서야 이들은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조금씩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놀러 가고 싶죠. 아무 생각 없이. 어딘가 일단은 그 바다 옆에 철도 있고 2명이서 페달 움직여가지고 갈 수 있는 그거 뭐였더라?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가난하다 생각 들죠. 저는 요리 사업하고 싶어요. 소곱창이 자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미술 관련해서 하고 싶었어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자동차를 제일 많이 그려요. 차를 좀 좋아해서 더 열심히 벌어서 10년 뒤 정도면 아마 사무실 하나 차려서 기사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가진 것 없다고 꿈이 없을까요? 가난하다면 자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나 내 취향에 대한 탐색마저 사치인 걸까요?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을 어떤 빛은 야물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여기 당차게 자기 안의 목소리를 따라 꿈을 쫓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꾀꼬리 못지않은 유진이는 노래 부르는 것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한 4살 때 아빠를 따라 경마장을 갔는데요. 장기자랑처럼 혼자 거기 올라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이제 2절까지 부르고 아빠가 이제 친구분들한테 유진이 목소리가 이제 꾀꼬리다. 그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뭔가 콩닥콩닥 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미탁가정으로 갔을 때 가정 환경이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내가 성악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들고 좋아하는 것을 진로로 선택하는 데에는 다른 이들에 비해 곱절의 두려움과 대가가 따랐습니다. 입시생이 되면서 교수님께 레슨을 받게 됐어요. 한 13만 원 정도가 한 시간에 드는데 치킨집, 중국집, 피자집도 했었고 PC방, 음식점, 아파트 분양사무소, 카페 30개 정도의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성악을 하는 게 이런 대가가 드는구나. 저한테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다 명문대 나와서 졸업하고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집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 내 삶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게 무섭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열망의 마음은 돈보다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꿈을 향한 씨앗은 쉽사리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래를 하는데 엄청 안에서 벅차고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유진에게 노래가 있었다면 인영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그림을 그릴 때였습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밥 벌어먹고 사냐고 약간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애니메이션을 다루거나 디자인을 다루는 특성학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취업박람회를 한번 나갔었거든요. 디자인이랑 미디어 관련해서 부스가 쭉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고졸로 갈 수 있는 부스가 없었어요. 대학을 갔으면은 그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나? 대학을 졸업해야만 꿈에 다가가는 것이 유리한 세상. 영상 제작자를 꿈꾼 예향 역시 이 장벽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당시엔 차마 다 알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제가 예능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고 나도 이런 걸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그냥 즐거움, 메시지를 주고 싶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마이스터고가 뉴미디어 분야로 홍보를 해서 거길 나오면 이제 취업이 가능한 회사 목록들을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방송국에 거기 같이 껴있었어요. 저같이 막 영상하는 줄 알고 온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거기는 IT 분야였고 프로그래밍을 가르쳤죠. 학생들이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기술을 배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성적이 애매해서. 분명한 건 특성화고가 어른들이 마련해 놓은 꽤나 그럴싸해 보이는 선택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온갖 홍보로 고졸이어도 괜찮다고 해서 선택했는데 막상 입학해보니 세상은 어떻게 고졸 출신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냐고 비웃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가난해도 이야기는 쓸 수 있다. 예향이 자신의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가난에 형태가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어떤 정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영화 감독을 꿈꾸는 아이를 만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일일 것 같아요. 아주.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너가 살아있고 그냥 너 자체로 뭔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고 싶어요. 그냥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뭔가. 우리는 실제로 다양한 아이들을 오랜 기간 가르쳐온 현장의 교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꿈꿀 동기를 부여해 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전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정웅열 선생님은 19년차 정보교과 교사입니다. 웅열 선생님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특성화 학교에 부임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겪는 불평등과 억울함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좀 이제 읍 지역에 있는 그런 특성화 학교 아이들은 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부모님의 관계가 좀 좋지 않거나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래서 3월 달이 되면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학비 지원을 다 챙겼었거든요. 제가 그때 만났던 모든 학생들 중에서 학습 경험이 단순한 체험이라도 있는 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 적고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학교 분위기더라고요.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학습 능력과 자신감 저하의 악순환. 소외 지역의 특징인 인프라 부족. 익숙해진 무기력. 이런 상황 속에서 웅열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실험해 갔습니다. 애들이 일단 학원을 잘 안 가니까요. 시간이 많아요.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정보 교육을 하고 또 로봇 동아리를 하고 대회도 출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소문이 났죠. 어느 날 중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교에 로봇을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 찬호를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됐던 거죠. 웅열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찬호에게 꿈이란 어렴풋한 무언가였습니다. 로봇 공학자를 꿈꿨지만 막연했어요. 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저가 살았던 곳이 또 안쪽에 있는 시골이라 학원도 많지도 않고 로봇 장난감 이런 것 자체가 워낙에 고가였고 컴퓨터도 이제 비쌌을 때고 근처에는 이제 그런 환경이 없었죠.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부모님들,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학 관련해서 그런 쪽에 일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네이버 카페 이런 데에서 하면은 뭔가 더 전문적인 지식 그런 거를 배운다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네 딱 이 정도 봐도 이해도 안 되고 더 도전을 하기가 어려웠었죠. 마침 그 시기 그 지역에 부임해 있었던 웅열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찬호는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전국대회도 입상을 하고 세계대회도 입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설레기 시작했다. 만약
이런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찬호는 로봇 공학이란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찬호를 가르쳤던 웅열 선생님은 답합니다. 찬호의 성공은 드물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의 서포트, 사는 동네 인프라, 잘 만난 선생님과 반 친구들, 이런 운과 기회들이 마치 삼박자처럼 갖춰져야만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인 걸까? 라고요. 교육부나 이런 데 가서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공고를 딱 내릴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취합하는 학생들도 부모들은 분명히 좀 배웠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보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마감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딱 모여요. 자유롭게 인권과 평화에 대한 토론들을 하는데 정말 토론을 잘하고 몇 명은 나중에 보니까 유엔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뽑았는데 그 결과 가난한 애들이 배제됐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퉁치고 마는 거죠. 도시에서 오랫동안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온 정용주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고백합니다. 근데 학교는 자꾸 이걸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야. 걔가 가난하건 뭐하건. 저는 노력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길러지는 능력. 잘 사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부모들일수록 자꾸 무대 서는 경험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막 음악회 가가지고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아주 멋진 드레스를 입고 마치 진짜 무슨 조성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고 피아노를 치는데 다 틀려요. 그런데도 막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노력에 대한 동기들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더 칭찬받고 이러기 위해서. 근데 이 학생들은 어떤 기대감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용주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고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수강권 하나 주는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못해도 무조건 참여해라. 뭐 여유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여유와 허용과 재량의 범위들이 좀 넓어지면 여기서 수많은 결합이 일어나겠죠, 애들이. 그 결합을 통해서 꽂히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 꽂혔을 때 그것을 자기가 조금 더 탐구해 나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결이 일어나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느 직장을 잡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추락하는 것은 막아주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해야지만 부모를 벗어나서 개인으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 시절 기회의 격차, 그 실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성인으로 무사히 자라나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용돈으로 대변되는 몇 끼를 챙겨 먹을 수 있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힘들 때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돌봄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습니다. 어린 부양자라고 불리는 영케어러 청소년과 청년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아프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아픈 가족이 있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하면 전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위치를 담당하던 아버지의 아픔으로써 가난했었어야 됐고요.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선택지가 다양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는 게 너무 일상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율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후에는 조현병이라는 정신장애도 진단받게 되죠. 지금 율은 아버지의 보호자로 담담히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홀로 아버지를 떠맡았던 그의 청소년기는 매 순간 긴장 상태였습니다. 항상 빨래가 이제 방에 늘려져 있었고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디디면은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묻어 나오는 본인을 스스로 케어하는 거, 챙기는 거를 못하는 취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학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전쟁터였죠. 그래서 집은 저한테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고 수능만 끝나면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내심 아버지랑 연락을 안 하는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잘 지내고 계실까? 다시 아빠 연락을 듣게 된 거죠. 아빠가 중환자실에 뇌경색으로 입원해 있다. 매일 아버지를 중환자실로 보러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
잘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가게 됐거든요. 발리 댈 곳이 없어요. 막 물건이 막 쌓여 있고 아빠 서류 가방 안에 생선 대가리가 썩어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뇌졸중과는 별개로 정신질환이 의심이 된대요. 너무 납득이 됐어요. 아 그래, 모든 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빠는 사회적 약자구나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구나. 근데 지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구나. 한편 올해 16살인 성주는 초보 보호자인데요. 아픈 엄마를 돌보는 착실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저희 어머니가 더 월등히 좋으셨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아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시작했어요. 밤새면서 일을 했고요. 노가다도 뛰고 새벽에 일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가 생기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아파서 알아두실 때가 많으니까 그때 내가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면 되는 거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밥하는 법부터 먼저 배웠어요. 동생이 콩나물 무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성준이 보호자가 된 지 2년 차라면 기현은 10년째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아버지를 케어하고 있는 베테랑 보호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었는데 이제 치매도 시작되고 하면서 10년 정도 그냥 여러 질병들을 아버지와 함께 같이 겪었던 것 같아요. 건설 노동자였고 미장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뭐 중환자실에 입원 수속으로 밟아라. 그리고 나서 입원 수속 밟으러 가니까 연대보증을 서라는 거예요. 연대보증의 나이가 만 24세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유일한 보호자는 전데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친척이라도 불러와라. 저는 이제 발 동동 구르면서 아버지 죽을 수도 있는데 입원은 못 시키고 현장에서 아버지랑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와가지고 대신 연대보증을 서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었죠. 다 걱정되는 거죠. 아, 아버지 다시 회복 안 되면 어쩌지?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쩌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는 똥오줌을 못 가리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못 가리면 어쩌지? 물티슈로 막 닦고 뭐 어떻게든 각질이나 머리가 막 빠지는데 아픈 몸을 어떻게 터치해야 되는지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당연히 시작부터 능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의 질환도, 아픈 몸을 돌보는 일도, 가장의 역할도 모두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버지도 막 이런저런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막 청소도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일을 정기적으로 못 하는 거죠. 기초생활 수급자를 한다던가 자활 신청을 해보려던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부양의무자라는 거 다 잘 안 됐어요. 이제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그냥 노량진 학원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모이면 뭐 인문학 강좌나 영화 강좌나 이런 걸 신청하는 비용이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막 시설 관리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가장 일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달려드는 저 태양은 비를 말리고 1인분의 몫만 해내면 되는 또래와 달리 2인분, 3인분의 몫까지 책임져야 했던 영케어러들이 진학과 취업 활동에 있어 격차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뭐 베이비캠도 달아놓고 계속 체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 이거를 혼자 케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뭐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다는 거. 그냥 돈 버는 것도 의미 없고 어차피 벌어봤자 다 써버릴 텐데 대형 병원이 다 빨아갈 텐데 그냥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었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이거는 명백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무게감과 무한한 고립감을 느꼈을 4명의 영케어러 기현과 성준, 율과 서진이 이번엔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확인하며 그 연결감 속에서 마음껏 서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10대 때는 친구들이 고민을 얘기하면 속으로 넌 아빠가 건강하잖아.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늘 있었던 것 같고 병원비로도 쓰이고 경제적인 그거를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진로도 내 상상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눈앞에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취업 준비 이 말도 실감이 안 가는 거죠.
그때 마침 88만 원 세대 청년들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대학 나오고 뭐 학자금을 힘들어하고 취업 못한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청년 실업이 문제구나. 근데 나는 청년은 아니네. 나는 아버지 돌보고 있는 사람이어서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니까. 제가 수업하다 갑자기 울어버린 적도 있었고 그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오라 하셔가지고 딱 갔는데 제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다 들어주신 거예요. 약간 저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걸 진심으로 다 들어주는 어른이고 친구고 하는 일단 그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꼭 혈연적인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남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타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약간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부럽네요. 저 10대 때는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는 제 자신이 나 치료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치매 환자 돌보는 그 가족 대상으로 심리치료나 상담 뭐 이런 게 진행되면 좋겠다. 올해 2021년 4월에 일본에서는 아예 정부 행정기관 협력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조사를 했어요. 아픈 사람 돌보고 있냐. 이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용돈 없었던 청소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변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10대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 학원을 다니고 입시를 준비할 거로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청소년을 너무 납작하게만 바라봐왔던 건 아닐까요? 서울연구원에서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승현 박사도 이 같은 지적을 합니다. 더더욱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입시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 갖는 얘네들은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세상 모든 게 다 양해가 되는 대상이 돼버리잖아. 세상 소중해. 입시 앞둔 청년 세상 소중해. 근데 왜 입시가 아닌 청소년은 다 이탈한 청소년이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있죠. 근데 그건 청소년 정책이 아니고 교육이죠. 이 청소년들의 어떤 생활과 삶과 역량이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교육이 접근되지 못하거든요. 오랫동안 서울에서 중등교사로 근무해온 조영선 선생님은 교직 생활 동안 충분한 돌봄을 받는 학생이 예상외로 드물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부동산이랑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외지역이라고 할게요. 제가 아파트 외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비율이 우선 굉장히 높고 뭐 아르바이트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편의점 알바를 풀로 하는 학생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부모님이 또 돈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4인 가족이 다 있는 친구도 많지 않아요. 한 뭐 4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 알고 보면 물론 이제 다 있어요. 생기부엔 다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사실은 뭐 부모님이 이혼 가정이거나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그런 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청소년을 위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교육정책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아파트에 사는 4인 가족, 방학 때는 해외여행을 가고 평소에는 학원을 보내고 이럴 수 있는 가족 형태의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교육에 관한 얘기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잉대표돼요.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10대 청소년이자 학생의 상해는 실제 아이들 사이의 현실적인 격차와 불평등은 감춰져 있습니다. 김승현 박사는 최근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불평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득, 자산, 주거, 교육 이런 각각의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최근 한 20년 정도의 변화를 봤어요. 그런 변화들을 봤을 때 한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불평등한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런 불평등이 세대를 넘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까지 세습되고 있다는 점. 청소년기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달라지고 그 직장에 따라서 내 평생의 임금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연구한 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렇게 더 공고해진 계급 간의 분화는 갈수록 좁아져가는 기회의 관문, 그리고 기존 경쟁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시 조영선 선생님과 김승현 박사의 말입니다. 대입의 경쟁 자체가 저는 강화됐다고 느끼는 게 뭐 경쟁의 기준을 뭐에 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인서울대학을 옛날에는 이제 기준으로 뒀다면 지금은 사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입장벽이 좀 낮아졌거든요. 근데 사회적 차별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서울대학만 나도 와 이랬는데 이제는 야 지금 뭐 인서울대학은 이제 애들 수가 많이 줄어서 뭐 많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스카이 나와야지. 예전에는 그래도 저 뭐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해줘도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는 대학만 일단 나오면 어디든 직장은 가.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대학은 안 되는 거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도권 대학도 아닌 거예요. 아주 상위권에 있는 수도권 내 상위권 대학, 또 그 중에서도 문과는 안 되죠. 공대를 가야 되거나 특정 학과를 가야 괜찮은데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우리는 지금 무척 예민합니다. 그 귀한 졸업장, 취업 자리, 부동산 투자 기회 같은 티켓들을 누가, 무슨 자격으로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2016년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던 국정농단 사태도, 이후 정부를 흔들었던 조국 사태도 분노의 시작은 모두 입시 비리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단초가 된 딸 정유라 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입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좋은 집의 자녀에게 사교육비 지출이 높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불어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문화 자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고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교육은 경쟁과 평가의 세계를 지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우리의 삶을 등급으로 나누며 한 사람의 삶을 다그치기도,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기도 하죠. 마치 그러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요. 우리가 소고기야? 왜 이렇게 등급을 매겨? 우리를 이렇게 등급 매겨서 뭐하나? 대학 잘 보내려나? 대학 잘 가서 뭐하나?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비싸고 잘 먹잖아요. 저는 등급이 안 좋은 소고기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88년생 김은지.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지금 7년차 대안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는 여자애들은 간호조무사로 가, 남자애들은 뭐 공고 가거나 아니면 상고를 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가 선택하는 삶의 경로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좀 나아, 경제적으로 이게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삶을 사는 게 대다수였어요. 업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틀, 너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 시선을 좀 탈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가겠다. 그러면 뭐든 할 수 있겠지,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건 서울에 그냥 올라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벽이 있는 거예요. 아, 이쪽은 뭐 학연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학벌이 필요한 거구나. 스스로 서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립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활을 해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뭘로 살지? 하는 불안.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다 보니까 그게 고립이 되겠더라고요. 그는 자신과 비슷한 용돈 없는 청소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삶을 꿈꿔 나가기를 바라며 교육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너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그런 좀 좋은 어른까지는 아니어도 믿고 나눌 수 있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실행으로 옮겨서 그 산골에서 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걷게 해주는 대로 다 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나는 신뢰받지 못했지 항상 나는 사랑하지 않았지 나를. 흑수저는 애 낳지 마세요. 가난하면 애 낳으면 죄입니다. 지난 몇 년 새 인터넷 커뮤니티에 팽배하게 된 정서. 이른바 가난 혐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난한데 애 낳으면 죄일까요? 뭐가 나아지길 바라는 건지. 애 낳은 게 죄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게 확실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게 애 낳은 게 죄가 될 수밖에 없게 모든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 낳은 게 죄가 되는 사회다라는 게 뭐 소위 말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힘 있는 분들이 명확하게 시대 인식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빈곤을 겪었던 기현과 은지 역시 대체 왜 우리가 애초부터 불평등을 겪었던 건지를, 용돈 없는 청소년과 용돈을 줄 수 없었던 부모를 방치했던 사회에,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그 네이트판 막 이런 데서 그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조금 지난하고 복잡하고 좀 재미없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단순히 누구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불평등과 어떻게 엮여왔는지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짚어보는 거.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랬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보면 어떨까? 엄마가 저를 낳았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저보다 훨씬 적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고 남편을 잃었고 한 개인으로 그녀를 조명한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저 개인으로 두고 나의 엄마라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한데, 저한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엄마가 나를 낳았지? 왜 나를 키우지 못했지? 근데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원망 섞인 질문이었지만 지금은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출발선이 좀 다른 거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악 물고 뛰어가면 좀 따라잡을 수도 있고 혹은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이건 출발선이 다른 게 아니라 트랙이 다른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트랙은 아예 진흙탕이고 어떤 트랙은 돌멩이만 있고 어떤 트랙은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 트랙을 돌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겠다. 저는 더 이상 그 트랙을 돌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괜찮더라고요. 또 새로운 길을 파기 위해서 정말 막 삽질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게 좀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단순히 학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거다. 이거를 얘기를 듣는 것 또한 뭐 몇 사람의 얘기 들어서 될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lonely sky. 용돈 없는 청소년은 수많은 청년,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고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취재 중 만났던 댓글들과 사연에 의하면 소위 변변한 기반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고립된 채 각자 도생의 사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시간 고백을 수백 개 받아보면서 CBS 유튜브 채널 시리얼은 올 한 해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 문제를 청소년기 시점부터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특집은 그 결과물입니다. 어떠셨나요?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오늘도 주변 어딘가의 편의점에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며 혼자 조용히 15, 16 삶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거든요. 영끌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